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있었죠?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DNA 제조합과 생명공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DNA 복제라든지 아니면 DNA의 그 전사라든지 번역이라든지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런 어떤 자연적인 과정들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변형해서 또는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유용한 어떤 물질들 또는 단백질들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생명공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명공학의 가장 큰 출발점은 바로 이 DNA 제조합이라고 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DNA 제조합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DNA 제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클로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최근에 발견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 DNA 제조합과 생명공학이 이용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기념비 실험입니다. 1973년도에 실행됐던 실험인데요. 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플라스미드는 이런 어떤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세균의 염색체 외에 부수적으로 갖고 있는 DNA들입니다. 보통 플라스미드는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있고요. 플라스미드의 또 다른 특징들은 세균의 안팎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플라스미드를 세균한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습니다. 둘 다 대장균을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K와 T라고 불리고 그 R, 스몰 R로 되어 있는데 이 스몰 R은 레지스턴스, 즉 내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카나마이신과 그 다음에 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하는 두 항생제에 대한 내성, 그러니까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가 되겠습니다. 즉 이 플라스미드는 카나마이신과 테트라사이클린의 어떤 항생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호하고 유전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 당시 식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두 플라스미드를 지금 제한 요소라는 걸 이용해서 잘랐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제한 요소라는 게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제한 요소 나오죠? 이 제한 요소는 무엇이냐면 원래 세균이 갖고 있는 일종의 방어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의 염색체,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DNA 조각들을 제한 요소가 잘라냅니다. 제한 요소는 DNA 조각을 아무런 DNA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잘라내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에서만 잘라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시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특정 서열을 인식해서 잘라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그 생물학자들이 이런 제한 요소를 발견한 다음에 머리를 썼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위만 잘라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하는 부위만 잘라냈죠. 그리고 자, 이 KR과 TR을 포함하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동일한 제한 요소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한 요소를 다르게 되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 조각들이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결합을 시킬 때 관여한 효소는 우리가 DNA 복제라든지 이런 데 살펴봤었던 DNA 연결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DNA 폴리머레이즈, DNA 종합효소 3이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RNA 프라이머를 만나면 DNA 종합효소 1이 그거를 잘라내면서 했었죠. 하지만 DNA 종합효소 1은 맨 마지막 조각과 그 다음 조각 사이에 있는 그 틈을 메꾸지 못합니다. 그 틈을 메꾸는 것은 최종적으로 DNA 연결 효소가 하는데 그 DNA 연결 효소를 이용하면 자, 이 두 조각들을 만나게 서로 붙여놓고 이것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DNA 조각으로 붙일 수가 있죠. 그런 다음 이거를 삽입합니다. 자, 그리고 대조군은 이 K와 TR, 즉 내성을 가진 플라스미드를 각각 집어넣은 대장균들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세 종류의 대장균에다가 자, 카나마이신과 테트라사이클을 동시에 처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카나마이신의 내성을 가지고 있지만
테트라사이클의 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습니다. 얘는 반대로 테트라사이클의 내성을 갖고 있지만 카나마이신의 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요. 하지만 이 대장균은요,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한 배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견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해줬죠.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조각들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DNA 본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재조합 DNA는 적어도 두 개의 서로 다른 공급원, 서로 다른 세포가 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서 유래한 DNA를 이용하여 만든 DNA 분자입니다. 세 DNA 조각들을 모아서 합쳐서 만드는, 마치 이것처럼 되어 있는 것들 우리가 재조합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연결 요소를 얘기를 했었죠. 연결 요소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요. 연결 요소는 죄송합니다. 제한 요소입니다. 제한 요소는 원래 그 DNA 그 세균이 자기 몸에 들어온 외부 DNA를 조각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들은 특징적인 어떤 패턴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특정 서열을 인식해서 특정 부위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EcoR1이라고 하는 제한요소입니다. EcoR1은 이콜라이, 즉 대장균에서 나타난 제한요소 1번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장균에서 발견된 최초의 제한요소가 되겠죠. 자, 얘는 GGAATTC라고 불리는 이 서열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여기 GGAA 사이를 인식해서 잘라내는데, 자, 이 GGAATT 이 서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GGAATTC 서열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반대쪽도 똑같이 GAATTC 똑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GAATTC라고 불리는 6개의 DNA 서열을 인식해서 하는데 그 중에 G와 A 사이, 반대쪽도 G와 A 사이를 찾아냅니다. 그러면은 딱 벌어지게 되면요, 자, AATT가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딱 열려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반대쪽도 같은 제한 요소로 잘리게 되면 얘도 TTAA 역시 TTAA가 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다시 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 것처럼. 하지만 이게 얘들이 섞여 있을 때는 서로 상대방의 DNA와 상보적인 부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 연결 요소를 처리해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 지금 만났을 때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상보적인 결합에 의해서. 하지만 여기 연결 요소를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공유 결합이 발생하니까 완전한 하나의 DNA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조합 DNA가 되는 거예요. 이 재조합 DNA를 집어넣었죠. 아까 집어넣었습니다. 그 집어넣어서 그 재조합 DNA를 왕창 많이 만들어내고 싶어요. 세균한테 집어넣게 되면요, 세균이 재조합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세균을 왕창 증식시키면 세균이 증식할 때마다, 즉 분열할 때마다 재조합 DNA도, 이 플라스미드도 같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어떤 세균의 재조합 DNA를 플라스미드에 담아서 집어넣고 그 세균을 증폭하게 되면, 그 세균을 막 늘리게 되면 이 세균들이 모두 다 그 재조합 DNA가 들어있는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플라스미드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로닝이라고 하는 기술은요, 특정 유전자나 DNA 서열의 동일한 사본을, 복제본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재조합 DNA를 세균에 집어넣고 세균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증폭을 하죠. 자기가 계속 늘어나죠. 증식을 하게 되면요, 그 안에 있는 재조합 DNA도 자연스럽게 증식이 됩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클로닝이라고 불러요. 자, 또 다른 용어로서는 형질 전환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재조합 DNA를 숙주세포에 집어넣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형질 전환이라고 해요. 형질 전환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생교로 전공을 선택하고 상황이 된다고 하면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형질 주입은 형질 전환이긴 한데 숙주세포가 동물세포인 형질 전환인 경우 우리가 형질 주입, 트랜스펙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형질 전환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트랜스포메이션.
우리 폐렴 이 구균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때 형질전환시 운반체인데요. 지금까지 우리 벡터는 플라스미드를 얘기를 했습니다. 플라스미드 벡터가 가장 흔하지만 벡터가 플라스미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박테리아 파지 같은 것들도 벡터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벡터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생물학 과정을 넘어서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벡터 중심, 이 플라스미드 벡터 중심으로 배웁니다. 자, 이게 플라스미드 벡터 중에 PBR322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P는 스몰 P는 플라스미드를 뜻해요. 자, 이 PBR322라고 하는 플라스미드는 이콜라이, 즉 대장균을 숙주로 하는 플라스미드가 되겠습니다. 즉 대장균에 들고 날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사람들이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PBR322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인공적인 플라스미드가 돼요. 그 인공적인 플라스미드는 우리가 이 클로닝을 통해서 클로닝을 하게 되면 세균 안으로 이 DNA 조각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세균이 그 DNA 조각을 잘 집어넣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또 플라스미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조각들을 이 플라스미드에 삽입해서 집어넣잖아요. 그랬을 때 삽입된 플라스미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플라스미드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처리를 많이 해줬어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요. 플라스미드가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세포가 증식할 때 얘도 세포가 DNA를 복제할 때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세균들의 그 DNA 복제 기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 기점을 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복제 기점을 갖고 있어야만, 이 서열을 갖고 있어야만 이 플라스미드가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엠피실린 내성 리포터 유전자가 있습니다. 자, 엠피실린은 역시 항생제입니다. 세균을 죽이는 물질인데 이 세균을 죽이는 물질의 저항성을 가진 유전자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 자, 힌드3, BAMH1, 셀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제한요소 자리예요. 제한요소, BAMH1이라고 하는 제한요소 자리면 여기가 딱 잘려요. 힌드3 자리면 여기가 잘립니다. 즉, 여기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제한요소 자리를 여기에 다 몰아놨어요. 여기. 즉, 여기에다 우리가 제한요소를 어떤 제한요소 자르는 DNA 조각과 얘를 제한요소 처리하게 되면 이거와 이것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DNA가 삽입되게 되면 여기에서만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삽입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자리가 여기 지금 이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리포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즉 테트라사이클린 처리했을 때 제한요소가 여기에 이제 DNA 삽입이 되지 않았으면 온전한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트라사이클린 처리했을 때 얘는 살아남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이제 뭔가를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테트라사이클린 리포터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기능을 못하게 돼서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어떤 장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어떤 그 테크닉들을 보게 될까요? 지금 아까 봤던 어떤 그 PBR322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로닝 할 때 쓰는 이 플라스미드는요. 테트라사이클린 대신 락G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G. 락G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락G 어디서 들어봤냐면 여러분 락오페론에서 첫 번째 구조 유전자예요. 락G. 즉 베타 갈락토스 분해 요소. 이 챕터에서는 베타 갈락토시 데이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다 같은 표현입니다. 자, 락G 유전자와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 그 다음에 오리, 즉 복제 기점, 요 세 개가 눈에 보이죠. 자,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락G 유전자 내부에 제한요소가 제한요소가 작용하는 그런 자리들이 들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DNA 조각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제한요소를 처리하게 되면요, 같은 동일한 제한요소 처리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에 뭐 BAMH1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될 수, 이코아론도 될 수 있겠는데 같은 제한요소 처리하게 되면 여기도
같은 제한 요소 잘리고 또 얘들도 역시 같은 제한 요소 양쪽 끝이 잘린 DNA 조각들이에요. 자, 두 개를 섞어 놓고 붙이게 되면 일부는 다시 얘들끼리 다시 붙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일부는 이렇게 들어가서 붙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조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대로 들어간 조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이 락지 유전자는 더 이상 이 삽입체가 들어오게 되면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락지의 단백질이 생겨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들어와서 얘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는 세균들은요. 자, 엠피실린이 깔려있는 배지에서 살아납니다. 왜?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엠피실린 내성 유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여기 이 배지에 엠피실린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콜로니를 형성한, 지금 여기 자기들이 증식해가지고 동그란 이런 스팟을 형성한 애들은 이미 이걸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은 수많은 대장균들은 여기 이걸 갖고 있지 이 플라스미드를 자기 몸속에 집어넣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 관문을 통과하는데 어떤 애들은 파란색이 있고 어떤 애들은 하얀색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자, 락G 유전자의 산물인 베타갈락토스 분해 요소. 자, 그 베타갈락토스 분해 요소가 당연히 갈락토스를 분해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베타갈락토스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이 베타갈락토스 분해 요소가 딱 자르게 되면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X갈, 영어로 large X 다시 GAL, X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X갈은 베타갈락토스 분해 요소의 기질입니다. 기질이 될 수 있어요. 기질이 될 수 있어 얘가 잘라냅니다. 잘라내면 이 X갈이 분해되면서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즉 베타갈락토스 분해 요소, 즉 락지 요소가 온전히 돼 있는, 즉 삽입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플라스미드는요, 얘가 발현돼서 주변에 있는 X갈을 잘라내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세포 주변에 있는 X갈이 분해돼 가지고 파란색이 되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삽입체가 들어간 애들은요, 이 락G를 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X갈을 분해하지 못하고요, 온전히 흰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별한 것은 이 파란색일까요? 흰색일까요? 바로 흰색이 되겠죠. 왜냐하면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이런 어떤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즉 이 플라스미드가 들어있고 그 중에 이 삽입된 플라스미드가 들어있는 애들을 이렇게 골라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주 굉장히 편리하죠.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엠피실린, 우리 그 대장균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받아들인 그 DNA 플라스미드가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얘들은 엠피실린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배지에서 살 수가 없죠. 나타나지 못하죠. 외래 DNA, 즉 빨간색 조각만 들어간 것도 역시 엠피실린 저항성이 내성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플라스미드와 제조합 DNA를 그냥 플라스미드만 들어간 경우에는 그냥 파란색 그 콜로니가 나타나게 되고요. 제조합 DNA를 나타내는 거는 락지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락지가 없기 때문에 하얀색 콜로니가 나타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들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크리스퍼는 역시 그 이런 어떤 세균들에서 갖고 있던 책입니다. 세균들도 바이러스에 걸리죠. 그러면 자기가 걸렸던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이 유전체에다가 그 세균의 그 바이러스의 DNA를 이 크리스퍼 반복 서열에 감싸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게 예전에 고유한 서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중간 서열이 뭐냐면 한번 그 예전에 들었던 바이러스의 서열이에요. 얘가 가까스로 그 바이러스를 물렸는데 그 서열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리스퍼 반복 서열에 감싸가지고 자기 유전체에 딱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그걸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바이러스 서열, 이 감염된 서열을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균 RNA에서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전사가 되겠죠. 그럼 크리스퍼 반복 서열과 원래 갖고 있던 바이러스 서열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서열을 인식하는 여기 RNA가 더 달라붙고요. 파란색, 초록색. 즉 이 RNA 초록색과 노란색과 하늘색에 되어 있는 이 서열을 캐스9이라고 하는 핵산 분해 효소가 딱 인식을 하게 됩니다. 캐스9. 즉 크리스퍼와 캐스9은 짝을 이뤄가지고 가지게 되는 거죠. 즉 크리스퍼 이 서열과 캐스9 그리고 이 크리스퍼 서열에는 수많은 바이러스 서열들이 여기 지금 여기 하나만 얘가 있지만 수많은 바이러스 서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건 지금 바이러스가 자기 DNA 복제하기 위해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자기 바이러스 DNA를. 그러면 이 서열과 이 서열들이 동일한 부분이 있겠죠. 바이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서열들을 서로 상보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보 결합을 하게 되면 자, 이 핵산 분해 요소가 얘를 딱 절단해요. 분해를 해버립니다. 딱 절단하게 됩니다. 자, 바이러스 DNA가 절단이 됐어요. 더 이상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 뒤에는 뭐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제한 요소 이런 것들 달라붙어서 얘를 쫙 차핑해가지고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람들이 이용한 거죠. 우리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세포에 있는 표적 DNA가 있고요. 우리가 실험실에 제작한 크리스퍼 캐스9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바이러스 서열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사람 유전체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 서열들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인공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세포에 수많은 그 세포의 부분이 이거랑 해당되는 부위가 딱 나오겠죠. 그리고 이 앞은 딱 잘라냅니다. 캐스9 지금 보이지 않지만 잘라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DNA 조각을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해서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DNA를 수순하는 거죠. 우리의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우리가 수순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하는 서열을 집어넣어가지고 원하는 방식의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고요. 이 기술에 지금 로열티가 걸려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 유전자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세포 자체에 유전체 자체가 고장난 거죠. 유전체 자체에 잘못된 서열이 들어있는데 이 크리스퍼 캐스9을 이용하면은 그 잘못된 유전자 서열 부위를 우리가 인식해서 잘라내서 제대로 된 서열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시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마이크로 RNA라는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온라인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긴 하네요. 우리 번역 수준에서의 그러니까 번역이 되는데 그 번역을 방해하는 서열들로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유전자 서열이에요. 근데 이 유전자 서열들이 전사가 되게 되면 뭐 마이크로 RNA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안티센스 RNA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 서열들이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mRNA가 있으면 이 mRNA에 서로 달라붙게 돼요. mRNA에 달라붙게 돼서 번역이 되는 걸 막죠. 전에 본 것처럼 이 달라붙게 되면 여기에 들러붙는 이제 다른 단백질들이 있어요. 다른 단백질에서 이것들이 분해가 되든지 아니면은 번역기가 단백질이 딱 막고 있어가지고 이 번역이 진행되지 않던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포를 굳이 세포의 DNA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발현을 억제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유전자의 기능을 판단할 때도 이용을 하게 돼요. 자, 아까 봤던 그 클로닝은요, 특정 유전자 조각들을 왕창 늘리는 거죠. 아까 여기 봤던 거 있죠, 이거 특정 유전자 조각들을 늘리는 겁니다. 즉 여기 세포들을 막 키워가지고요, 이 세포를 딱 떠가지고 세포를 막 키워요. 수백만 마리, 수억 마리 키워가지고 이 세포를 터트려가지고 그 안에서 플라스미드만 딱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라스미드가 수백만, 수억 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DNA 조각을 늘리는 거에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 유전공학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이 가장 대표적이죠. 인슐린 유전자를 세균이
그 번역해가지고 단백질 만들죠. 인슐린 단백질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인슐린을 뽑아내서 사람들의 치료에 당뇨병 약인 인슐린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냥 그 DNA 조각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 DNA 넣은 DNA 조각을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는 벡터를 발현 벡터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런 벡터들은 발현 벡터가 아니에요. 발현 벡터는 당연히 증식도 해야 되고 뭐 여기 뭐 상위 그 기본적으로 그 복제 기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발현을 해야 되니까 삽입된 부위에서 유전자가 발현돼야 되니까 프로모터라든지 리보솜 결합서열이라든지 전사 종결서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사이에 딱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리보솜 결합서열과 전사 종결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요. 여기에서 당연히 이거를 집어넣은 세균들이 알아서 여기 프로모터가 있으니까 그 프로모터가 있으니까 RNA 그 종합표소가 달라붙게 되겠죠. 쭉 해가지고 이 외래 유전자를 mRNA로 만들고 그 mRNA를 이제 이 안쪽에서 단백질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들이 만드는 단백질들을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현 벡터의 특징은 아까 봤던 그 벡터의 프로모터, 리보솜 결합서열, 전사 종결 서열과 같은 즉 전서 번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열들을 포함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생명공학 산물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아시는 인슐린, 당뇨병에 중요하죠. 우리 혈당을 낮추는 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 인자. 자, 적혈구가 안 만들어진 사람,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골수를 자극할 필요가 있어요. 골수를 자극하도록 골수를 자극해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적혈구 생성 인자입니다. 이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자 8 같은 경우에는 이 인자는 뭐냐면은 이 인자는 이 혈액 응고가 안 되는 사람들, 혈액 응고의 단위에서 이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어떤 인자들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인자들이 많은데 인자 8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 8을 못 만드는 사람들이 혈우병 걸리거나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굉장히 또 백신 있죠? 그런 백신도 이런 대장균을 통해서 세균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래에 지금도 뭐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미래에 이러한 어떤 제약 농업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자, 양이죠. 이 양인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이 양들이 사람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의 수정란을 뽑아내고요. 이 수정란에다가 사람들의 형질 전환 유전자를 주입합니다. 형질 주입이 되겠죠. 형질 전환 유전자를 주입해요. 염색체에 무난히 끼어 들어가게 되면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 수정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수정란에서 자란 하나의 세포 생겨난 이런 개체들, 새끼들은 모두 다 그 사람 유전자의 조각을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암양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분비성 단백질인 경우에는 암양이 만들어낸 이 젖 안에 사람의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젖을 뽑아서 걔를 추출해가지고 분리 정제해가지고 사람한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제약 농업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좀 잔인하긴 하지만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단백질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면 대장균으로 이용하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장균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까요? 자,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 대장균 안에는 골지체라든지 소포체 이런 것들이 없죠. 막상 속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본 것처럼 골지체, 소포체를 거치면서 우리 그 유전자들이 많이 변형이 돼요.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형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들이 이렇게 변형이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죠. 이 대장균에 집어넣는 것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과 유사한 이런 진핵생물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게 어떤 특정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활성화 나타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사례들 또 구도를 하죠. 자, 바실러스 스링겐시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BT라고 합니다. BT. 이 앞에 약자를 따서 BT. BT라고 하는데 이 BT가 뭐냐면 세균이에요. 바실러스 세균. 바실러스 세균인데 얘들은 독소를 갖고 있습니다. BT 독소라고 하는데 이 BT 독소가 뭐냐면 곤충들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곤충들이 이 세균을 먹으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그러면 이 독소를 만든 유전자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식물한테 집어넣으면 식물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식물들의 어떤 그 초기 세포, 발생 초기 세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되면요, 식물들의 모든 세포가 곤충이 먹으면 죽는 독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은 굳이 살충제를 뿌려놓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 식물들, 그 우리가 만들어낸 농작물들을 먹고 사는 뭐 나비나 나방의 유충들 먹는 순간 죽는 거죠. 그래서 농약을 쓰지 않고 이렇게 유전공학적으로 처리가 된 이런 어떤 식물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원래 이 쌀은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주식으로 이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쌀 많이 먹죠. 요즘은 사실 그 뭐 다른 반찬들도 많이 먹기 때문에 쌀 소비량도 줄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쌀이 굉장히 많이 빈약해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베타카로틴이 이제 없습니다. 쌀 안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베타카로틴 어디에 이용해요? 이 베타카로틴은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돼서 여러분 야맹증 아시죠? 밤에 어두운 거. 사실 이 비타민 A가 극도로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각 자체가 거의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밥만 먹으면서 이 쌀 안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쌀 안에 그걸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쌀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비타민 A가 들어있는 그런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영양소 부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백미 먹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백미 먹고 다른 반찬들을 잘 드셔주시면 이렇게 영양소 부족해질 일 없습니다. 옛날처럼 밥 이만큼에 뭐 소금하고 뭐 간장 찍어 먹고 이런 거 싫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전공학 사례.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토마토는 여러분 염분이 들어있는 토양에서 자랄 수 없어요. 염분에서 자라게 되면요 오른쪽처럼 시들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식물의 그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식물의 뿌리는요 물을 흡수를 할 수도 있지만 물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특정 물을 능동 수송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삼투 현상에 의해서 자기 식물 체내가 삼투가 높기 때문에 그 토양에 있는 것들을 뽑아 물을 이렇게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토양이 더 삼투가 높다 하면 거꾸로 물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분이 높은 곳에 대부분의 식물들은 염분이 높은 곳에 심으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식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은요 염분이 있어도 굉장히 강합니다. 염분을 배출하거나 아니면 그 염분 주변의 염 농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토마토 같은 데 집어넣은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민물을 뿌려주게 되면 염분화가 진행될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민물 속에도 아주 소량의 담수, 염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민물을 이렇게 물 뿌려주죠. 이렇게 물 뿌려주게 되면 그 물이 증발하죠. 그러면 염분이 소량이지만 토양에 남아있게 됩니다. 계속 남아있게 되죠. 계속 남아있게 점점 축적되게 되면 언젠가 이 토양이 굉장히 염농도가 높아져서 이런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물들을 만약에 염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유전자를 염내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그런 만든 식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그런 토양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전공학이 상당히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거는 제가 다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